발사 준비 끝.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러시아, 뭐 중국, 일본 이렇게 북한까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잠수함 강국 5대 잠수함 강국 중에 4나라가 우리 북한을 뭐 나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총 6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추진 잠수함은 9척, 그리고 이제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 53척인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SSB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4척이 있고 공격용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 5척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 일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19대 정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라고 생각이 드는 디젤 잠수함이고요. 핵추진 소형 잠수정, 연구용 잠수정을 이미 테스트했기 때문에 4,000톤급 소류급의 원자로를 실는 것은 속된 말로 일도 아니다.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가 거의 없고요. 한 3주까지는 그냥 잠항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소음도 적고 하니까 이 소음 적은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잠항함으로써 이제 은밀성을 굉장히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뭐 일본이 그 중국의 뭐 핵잠수함을 이렇게 뭐 파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쫓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과 이제 영유권 분쟁인 그 센카쿠 열도라고 있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은 갸오위다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진입을 했다가 작전 개시 후에 소음으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망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견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일부러 거기 가서 발각이 됐다. 왜냐하면은 일본 해군이 어떤 경계를 펼치고 있는지 또 잠수함이 발견됐을 때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 그 소나 탐지거리 이런 거 다 비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네, 대잠전 능력을 네, 시험하기 위해서 네. 한번 시뮬레이션 삼아 해본 거다. 어차피 진짜 공격은 안 할 테니까 네. 이런 거를 했는데 미군하고 이제 일본 해군이 말려 들어가지고 자료하고 전술을 다 노출을 했다라는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 아니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그게 어느 쪽으로 진짜입니까? 노출된 겁니까? 아니면 노출 당 일부러 노출해 준 겁니까? 그거 뭐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뭐 중국군 물어볼 수- 그거 어떻게 해군 알겠어요? 장성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일본 해군의 작전 실패로 볼 수 있는 면은 일본 해군이 그 093A급 중국의 이 상급 핵잠수함을 부상시키기 위해서 역시 말씀드린 대로 대잠전 관련된 뭐 센서 자료 전술을 다 노출시킨 건 분명하거든요. 중국 해군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망신은 당했으니까 역시 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좀 오래된 잠수함 노출 좀 시켜주고 대신에 이런 돈으로 살 수 없는 또 무슨 첩보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실제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대잠전 자료를 획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남는 장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군사 전문 기자로서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한급이라는 공격용 핵잠수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개량한 게 이제 093A형이에요. 상급인데 중국이 지금 이제 주력으로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그런 공격용 핵잠수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미끼로 써서 그는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면이 있다. 군사기술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통해서 중국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수 있다. 이 부상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이 전쟁이 아닌 평시에도 상대국이 그 소위 얘기하는 가상적 그 상대국의 함정들이나 뭐 초계기들이 뭐 소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액티브 소나라고 그러죠. 핑핑 쏘고 이러면 이제 못 견디면 떠올라요. 물을 떠오르면 그거는 사실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실제로 이게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됐고 망신을 당한 사례고 당한 사안이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지 않나. 말씀했으니까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도 모릅니다니까요. 그냥 우리 여기서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국방홍보원입니다.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보기관이 아니에요. 원쌤이 이렇게 순수하게 저기 인정하신 거는 본게임 100회 넘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인정 그러신 거? 네. 워낙 뭐 이게 그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니 일본의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류급이면 아주 등치도 큰 건데 그게 공개됐다면서요? 네. 일본 니온 TV에 이제 이런 인기 프로가 있대요. 더 철완 대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인가 봐요. 이게 2018년 9월 30일에 방송에서 이제 소리꽃 잠수함이 정말 최초 공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뭐냐면 최고의 카레를 찾아서 카레요? 예, 카레, 음식 카레. 찾아서 해상자위대의 레시피를 배우러 간다. 예, 그런 프로. 이게 일종의 또 먹방인 거죠. 예. 먹방인데 이 대상이 정말 최신의 무기, 일본 자위대의 최신의 무기라는 점이 좀 예. 뜻밖입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의 그 해상자위대는 금요일 점심마다 이 카레라이스를 먹는 전통이 있대요. 이게 부대마다 맛이 다른데 이 소류꽃 잠수함은 이제 카레 비법을 이제 공개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먹방을 탔다는 거죠. 저 군대 생활할 때도 수요일 그 아침마다 햄버거를 먹었습니다는데 햄버거 기술 배우라고 우리가 또 방송이 군대를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참 대단하네요. 그 사실 거기서 찍는다 그러면 이 결제 라인도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그 젊은이들한테 이제 인기가 높아서 그랬다는데 그 일본이 그 보면 지원병이잖아요, 자위대가. 예. 징병이 아니고 지원병이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 이제 군대라는 게 전 세계 공통 정도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공통 인식은 뭐냐? 약간의 이제 3D 분야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위대도 저도 이제 과거에 좀 취재가 보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모병하는 게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어떻게 하면 우수한 자원을 확보할까? 더구나 그 중에서도 잠수함은 기피하는 분야죠. 근무하기 힘드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잠수함 굉장히 그 군에서도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약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젊은 층들을 좀 더 우수한 자원들을 이 잠수함 분야 쪽에 좀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이제 했다는 것인데, 이게 뭐 소류급이 우리 잠수함보다는 좀 크지만 어차피 공간이란 게 빤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잠수함 커봐야 얼마나 재래식 잠수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4,000톤급이. 그러니까 이게 뭐 나가면 몇 달 동안 뭐 스마트폰을 쓸 수도 없고 바깥 세상도 물속에 있으면 보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 우스갯소리로 우리 잠수함 부대 취재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뜨잖아요, 디젤 잠수함은.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 뜨는 것도 한 3시간만 물속에 있어도 보통 사람들은 못 견딘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몇 시간 만에 물이 뜨면 꼼꼼한 바다지만 밖에 보이지도 않죠. 보통 밤에 하니까. 그러니까 자리에 별밖에 안 보이는데 그걸 보려고 잔망경으로 보려고 이렇게들 뭐 줄 서서 본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뭐 그런 스트레스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소리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그런데 핵주인 잠수함 단점을 얘기하면 또 제 옛날에 그 아시죠? 예.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신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전제를 말씀드리면 저는 핵주인 잠수함 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핵잠수함이 사실은 이제 완벽한 건 아니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소음입니다. 소리. 핵잠수함 소리가 의외로 재래식 디젤 잠수함보다 커요. 해군산학교 연구팀이 2018년도에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핵잠수함의 소음이 120에서 130 데시벨. 인데 디젤 잠수함보다 이게 한 10에서 30 데시벨이 높다. 이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소음이 크냐? 원쌤 잘 아시지만 이 원자로를 가동하면 식혀야 되잖아요. 식혀야 되니까 이 냉각 펌프를 돌려야 되는 거죠. 이 냉각 펌프를 돌리는 소리, 뭐 거기에 뭐 감속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소리가 거기서 이제 소음이 제법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이제 크다. 재래식 잠수함은 왜냐하면 배터리를 충전할 때만 엔진을 가동하는데 엔진 가동할 때는 소리가 나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배터리로만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이제 작은 것이죠. 네. 그 소음을 또 줄이려고 또 같은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10에서 30 데시벨이라고 해도 이 데시벨이라는 단위 자체가 커지면은 소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게 뭐 그냥
120에서 150이 됐다면은 뭐 30 커졌군 이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뭐 몇 배로 커지는 그런 엄청나게 소음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뭐 성과들이 좀 있죠. 2000년대 들어서 미군이 건조한 최신 잠수함들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디젤 잠수함보다도 소음이 적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요건 이제 우리 300으로 유명한 제라드 버틀러가 나왔던 헌터 킬러라는 영화에 등장한 잠수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음 기술인데 저 냉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을 수가 없으니까 방음 기술인데 우리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잠수함에서 나오는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지금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연이라고 하는데 이 거둔 최고의 연구 성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선정이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근데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을 활용해서 소위 유동소음, 플로우 노이즈라고 하는 요거를 비롯한 잠수함의 주요 소음을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음 대책을 내놓게 되는 것인데 잠수함이 내는 소음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이제 10번에 달하는 대규모 실선 음향 시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잠수함의 엔진룸하고 프로펠러 펌프 같은 이제 주요 소음원이 되는 장비를 만들어서 가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리만으로 주요 소음 장비를 또 찾아내고, 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하이드로폰 주파수 분석기 이런 장치들을 이제 사용을 해요. 대충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음향 신호를 다 수치 데이터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로 이제 소음 기여도가 큰, 즉 소음을 많이 내는 장비에는 이제 진동을 줄이는 소음이 진동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재진제하고 소음을 흡수하는 흡음재 이런 거를 배치를 하는 쪽으로 재설계를 한 거예요. 이 연구가 이제 2020년에 취역하는 국내 첫 3,000톤급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이제 설계에 실제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소음 정보는 어느 나라나 급비로 하는 민감한 정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국외기관하고 뭐 공유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체 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국방력 강화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말로 표현하기, 돈으로 따지기 힘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남중국 핵 진짜 뉴스 엄청 나오거든요. 미국 막 중국이 뭐 거기서 잠수함 뭐 거의 전쟁급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그쪽 얘기는 엄청 복잡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도 뉴스를 봤는데 이쪽에 지금 중국은 자기네들 영유권으로 이제 집어넣으려고 인공 섬도 만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남중국해 옛날에 남진아해라고 우리 어려서는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차이나에서 지난 그렇죠. 이제 280여 개의 작은 섬 암초. 남진 나오나가 생각나. 죄송합니다. 완전 아재. 남진아, 그러니까 남진과 나오나 같이 들어있네요. 자, 남진아해를 아는 것만으로도 아재인데. 남중국해 280여 개의 작은 섬과 암초로 구성이 된 4개의 군도로 형성이 돼 있죠. 이 중에 이제 파라셀 군도하고 스프레틀리 군도가 이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 동남아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곳인데 1974년 이제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라셀 군도의 섬들을 군함까지 격침시키는 해전을 하면서 중국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40여 년 전 얘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이제 미국 한참 베트남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베트남이 일단 북베트남, 그러니까 월맹이죠. 월맹이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때예요. 근데 또 이제 중국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 중국 입장에서는 한쪽으로는 하노이를 지원하고 다른 손으로 이제 파라셀 군도를 뺏어간 그런 상황이죠. 또 중국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87년에 다시 베트남하고 무력 충돌을 벌이고 스프레틀리 군도의 6개의 섬을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이 시료 지배하던 이 스프레틀리 군도의 스카버러라는 곳, 이 섬도 무력 점령을 해버리고요. 당연히 베트남 입장에서도 분노를 하게 되죠, 이런 상황들에서. 그래서 캄란만 해군 기지를 미 해군에 개방을 하고 과거의 적이던 미군과 손을 잡게 되죠. 미국이 아니면 이걸 견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잠수함 전력을 또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필리핀은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중국은 그냥 무시하고 있죠, 이거를. 그리고 강제 집행의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시를 하면서 여기에 파라셀 군도하고 스프레틀리 군도에다가 중국이 비행장, 군사 비행장도 만들고 미사일 기지도 갖추고 이렇게 군사 기지를 10개나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중국해를 중국의 해양 요새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이래서 이제 미국이 조금씩 개입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미국이 2015년부터 항행의 자유를 주장을 하면서 항공모함하고 구축함을 공해상이니까 남중국해에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이제 좀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또 중국이 만든 인공섬들을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남중국해라는 게 무슨 뭐 자원도 많다고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 또 거기가 참 중요한 그런 그 지역인가 봐요. 그 중국의 전략 중에 이제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이제 A2AD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제 해군력이 강하니까 이 태평양도 이 미국의 중국 가까운 해역도 미국의 앞마당이었어요. 예. 이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뭐 힘이 없었으니까 그냥 참고 견뎠는데 이제 많이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군 군력도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미 중국의 전략은 점점 이 태평양 지역에서도 미국에 가까운 쪽으로 예를 들어 뭐 오키나와라든지 괌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전엔 자기 문 앞에서만 집 앞에서만 놀았는데 이제는 좀 더 멀리 나가서 자기들도 활동을 하겠다 이제 그런 전략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남중국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원쌤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인공섬이란 거를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여기저기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인공섬이 장난이 아닌 게 뭐 대충 뭐 메워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한 2-3km 되는 활주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 폭격기도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일부 활주로를 가진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뭐 레이더 기지 외에 뭐 대공 미사일 이런 것까지 이제 배치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정말 아주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남중국해를 잡아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태평양으로 쭉 진출하기 위한 자기 그런 전략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죠. 예, 뭐 완전 거리장은 떨어져 있습니다만 남해일 같지가 않은데요. 그럼 우리의 그 잠수함 전력이 이렇게 막 중국, 뭐 일본 이 사이에서 어떻게 잘 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18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 척 적은 거죠. 일단은 숫자상으로 보면 그래서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고 우리가 이제 그 전반적으로 우리 해군력도 뭐 세계 10위권 이내 뭐 8위 정도로 평가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또 보면은 우리 잠수함이 KSS-1이라고 2099급 이거는 1200톤급입니다. 그리고 요보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214급 이 KSS-2라고 그러는데 1800톤급 이게 각각 9척씩 해서 18척을 이제 부여하고 있고요. 제일 핵심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에 얘기했던 3000톤급 장보고 3 우리 뭐 줄여서 장3라고 이제 군에서 흔히 얘기하는데 예. 장3 그렇게 줄여요. 장쓰라고. 예. 고쓰리 뭐 아주 그러면 안 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이 장3 사업이 하여튼 핵심적인 존재인데 이게 그 우리 이제 순수 기술로 건조한 최초의 산촌통급 잠수함이고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일본함인 두산 안창호함이 진술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배치 1, 2, 3에서 3단계로 나뉩니다. 각각 3척씩 이제 쪼개지는데 1단계 배치 1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척, 그리고 2단계는 이제 2025년 이후에 3척이고 배치 3는 뭐 그 뒤에 이제 2020년대 말 이후에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총 9척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214급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잠수함의 뭐 당분간의 미래가 될 것 같은데 214급 그럼 좀 스펙 이런 걸 좀 짚어볼까요? 우선 이 친구인데요. 아주 미끈하게 생겼죠. 그러네요. 예. 이것도 이제 원래 독일제입니다. 독일제인데 우리가 이제 기술을 받아서 국내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이 번갈아가면서 이제 그 9척을 이제 건조하게 됐는데 이 중에 이제 214급의 가장 마지막 최신형함이 이제 이름이 신돌석함이에요. 길이가 65m, 폭 6.3m이고 40여 명의 승조원을 태울 수가 있고요. 속력은 최대 속력은 20노트. 그러니까 1노트가 1.85km입니다. 그러니까 37km죠. 시속으로 따지면. 아까 원쌤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거의 최대한 속력을 낼 수 있는 거고요. 항속거리는 1만 헬인데 이게 그러니까 거의 19,000km입니다. 부산에서 하와이까지 충분히 왕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리고. 정모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최신 전투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240개의 표적을 접촉을 하고 그 중에 이제 32개를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어뢰를 쏠 수 있는 8문의 그 533mm 어뢰 발사관을 앞에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는 아까 우리도 잠대함 하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수함 발사 하푼. 네. 그래서 그런 미국제 하푼 또는 우리 갖고 있는 이제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개조한 게 있어요. 잠대함으로. 그래서 그런 잠대함 미사일 또는 잠대지 미사일, 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해성2라고 그래서 이런 잠대지 미사일도 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뢰 이제 준비해서 쏘는 데는 1분 정도, 1분도 안 걸린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물속 들어갈 수 있는 사망 심도는 이제 400m 이상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이제 AIP 공기보리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독일에서 만든 연료전지를 쓰는 거고 개당 120kW의 출력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2개의 연료전지를 탑재할 경우에는 2주 동안 잠수 작전이 가능한데,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핵잠수함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젤 전지 잠수함이 이 배터리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14일 동안 자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제가 뭐냐? 빨리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속도가 4노트 이하여야 돼요. 4노트면 7, 8km밖에 안 돼. 시속 7, 8km. 속보는 아니면 가볍게 달리는 거 정도인데요. 그렇죠. 네. 사람이 뭐 아주 뛰는 정도도 아니고 네. 아주 빨리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른 정도인데, 근데 이거를 좀 빨리 해서 10노트, 뭐 10몇 노트 하면 최대 속력으로 하면 순식간에 달아버려요. 이게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입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지면 저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어뢰로 공격하는데 어뢰로 공격하면 당한 쪽에서도 알 거 아닙니까? 공격받은 거 알고 다른 함정이든 어디든 그 잠수함 찾으려고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튀어야죠. 36개 출행량이죠. 네. 최대한 빨리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래식 잠수함은 빨리 튀다가는 얼마 못 가서 이게 배터리 방전. 좀 퍼지네요,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닥에 앉아서 그냥 숨어 있든지 뭐 그런데 그것도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핵잠수함은 최대 30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계속 내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핵잠수함의 또 그 강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미 간에 또는 뭐 다국적 잠수함 훈련에도 종종 참가를 하는데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한미 간에 그 연합 잠수함 훈련 이제 사일런트 샤크라는 연합 잠수함 훈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에 아까 말씀드린 구형 2099급 장보고급을 보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214 잠수함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214급 한 척, 그다음에 P3C 해상 초계기 한 대를 보냈고요. 미국에서는 그 뭐 구형이지만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하고 최신형 해상 초계기인 P8 포세이돈 초계기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각 한 척들 참가를 시켰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상대 잠수함을 가상적으로 상정을 해서 이거를 찾아내고 가상으로 격침하는, 그러니까 뭐 수중에서 숨바꼭질 하는 거죠. 재밌는 게 미국은 재래식 잠수함이 없어요. 다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재래식 잠수함도 핵추진 잠수함이 대결이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핵 잠수함 없으니까.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핵 잠수함에 속단 말로 게임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사실은 우선 뭐 크기나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우리보다 미국이 이제 훨씬 크고 뭐 수중 자막 능력, 수중에서 작전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앞선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 훈련, 린텍이라고 이 태평양 국가들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이었습니다. 미국, 우리나라, 일본, 심지어는 어떤 중국도 참가한 적이 있고, 여기서 우리 잠수함들이 사실은 깜짝 놀랄 이런 성적들을 많이 거뒀어요. 어떤 경우는 미국 항공모함을 가상으로 격침시킨 적이 있고, 우리 잠수함이요? 우리 잠수함이 이제 우리 그 장보고함이 미국 항공모함 스테니스 항모를 이 철저한 몇 겹의 이제 대잠 경계망을 뚫고
격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랬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98년에는 장보급 1200톤급 잠수함 이종무함이 그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해서 무려 13척의 함정을 가상이지만 격침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이제 우리 박위함이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훈련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을 했대요. 그리고 가상 해전에서는 적 함정 11척을 격침을 해서 스몰 밭 베스트, 작지만 엄청 최고로 잘했다. 뭐 하여튼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 잠수함이 우리 잠수함은 상당히 우수한 뛰어난 능력을 국제 훈련에서 이제 과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1200톤급의 우리 장보고함도 이렇게 멋진 역할을 했는데 그럼 3000톤급 도단 안창호함 이거 실전 배치 뭐 얼마 안 남았죠 이건요?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제 뭐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해군에 인도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 정도 전력화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실전 배치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도산 안창호함은 길이가 83.3m, 폭이 9.6m 이 정도니까는 1800톤급이었던 손원일급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1800톤급과 마찬가지로 이제 AIP를 갖춰서 수중에서 2주 이상 지속적인 작전이 가능하고 건조 비용이 1조 원이나 듭니다. 비쌉니다. 그렇긴 하네요. 큰 만큼. 큰 만큼. 네. 특히 도산 안창호함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최대 사거리 1000km인 잠대지 순항 미사일 해성2가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최대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2B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거니와 이거를 또 개조를 해가지고 SLBM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6기를 우리 잠수함 중 처음으로 장착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장보고 3 배치 2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10개를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격력이 있는데 엄청나게 향상이 되는 거고 2028년 이후에 건조될 장보고 3급 배치 3형은 일본 소류급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일각에서는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하네요. 네, 어떤 눈에 귀에 이제 쏙 들어오는 말씀이 SLBM? 네. 그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개발이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저도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북한의 SLBM에 대응해서 우리도 이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크루즈 순항 미사일만 원래 탑재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북한에 대응해서 이제 개발 측면이 있고 2020년대 뭐 2년 3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제 개발을 이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SLBM 개발할 때 먼저 땅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발사하는 사출 시험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시험을 거친 다음에 이제 수중에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상에서의 탈출 시험은 이제 했고 수중 발사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이제 여러 번 실패한 끝에 성공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그 현무2 미사일을 적절히 개조를 해서 SLBM으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기간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사거리는 이게 탄도 미사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미사일 지침상 800km 이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 사거리는 아마 800km 이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 북한의 이 SLBM 실전 배치 이것 때문에 정말 초긴장 상태 아닙니까? 예, 사실 SLBM을 보유한 나라는 아까 원세 말씀하셨지만 강대국. 이 아니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러면 굉장히 이제 미래적인 이러한 이제 존재가 되는 건데 이건 이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격하기도 힘들고 또 이 잠수함은 물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해상은 특히 이 잠수함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북한의 SLBM을 실은 잠수함이 동해상 우리 영해안 공해상으로 쭉 돌아가지고 우리 뭐 저쪽 포항 먼바다나 이쯤 와가지고 SLBM을 쏘면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뒤통수를 얻어맞는 거죠. 우리 이제 조기용보 레이더는 북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이제 그 이스라엘제
탄도타 조기용 브레이더를 SLBM을 잡기 위해서 도입을 합니다. 무려 3천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도입을 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북한의 SLBM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은 보통 이제 수상함 전력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잠수함은 사실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또 일단 뭐 숫자로도 70여 척의 잠수함과 잠수정을 갖고 있다 해서 역내 최대 잠수함 전력을 자랑한다고 이제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성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미국 쪽 입장에서는 뭐 빅 조크라는 표현을 약간 큰 농담이다, 뭐 그냥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봐도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을 또 갖게 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북한보다 30년이나 늦게 이제 잠수함 보유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상대국 잠수함의 음문 파악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어느 잠수함인지 알아내는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험으로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수함 세계는 언제 얼마나 빨리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국 중에 잠수함 역사가 우리가 가장 미약하다. 그래서 북한보다 이제 경험면에서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음문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짐은 비슷한 존재인데요. 이게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미국이 우리 맹방이라고 해도 이거는 안 알려줘요. 미국은 사실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한 건데 거저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냉전 시절에 보면 그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이 소련 핵잠수함 음향 정보를 수집하려고 블라디보스톡이 이제 소련 군함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코앞까지 가서 미국 핵잠수함이 들어가서 소련 잠수함 가까이 붙었어요. 소리를 녹음하려고. 근데 너무 붙어가지고 접촉사고가 난 거야. 뭐지? 붙어가지고 바다에서 뭐지? 예, 예. 얼마나 서로 놀라겠어 네. 이게. 그래서 미국이 그냥 정신에서 내뺀 이제 네. 그런 정도 있고 무르만스 쪽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태평양과 대서양 쪽에서 그러한 물속의 치열한 목숨을 건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음향 정보 수집. 물론 다른 정보 수집도 있지만 우리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북한 잠수함 음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북한 항구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의 격차도 또 언젠간 해소되리라 믿고요. 제가 그 지난주 본방야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의 럭셔리 진짜 대단합니다. 개인 잠수함 옐로우 썸머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옐로우 썸머린이 해저 탐사 중에 히로시마 원포구 운반에다 침몰된 USS 인디애나폴리스 함, 영화로 나왔죠. 그 함을 발견하는 성과도 세웠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엔 그 인디애나폴리스 함에 숨겨진 가슴 아픈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본방야사 함께 보시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공포 영화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뭐니 해도 여름 공포 영화의 원조이자 고전 조스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영화가 시발점이 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96년) 플로리다주에 살던 11살 소년 헌터 스콧은 영화 조스를 인상 깊게 보는데요. 영화 속 인물 중 퀸트 선장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자신이 승선했던 미 해군 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함의 침몰로 상어에게 희생당한 동료의 복수를 위해 상어 사냥에 나서는 인물로 묘사되죠. 퀸튼 선장은 허구의 인물이지만 인디애나폴리스함 침몰 사건은 실화인데요. 학교 역사 숙제를 앞두고 있던 스콧은 영화의 실제 사건에 호기심을 느끼고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다 전쟁 중 침몰한 수많은 군함의 함장 중 왜
미 해군 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의 맥베이 함장만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스콧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남은 150여 명의 사건 생존자를 일일이 찾아 인터뷰를 하면서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7월 30일 USS 인디애나폴리스의 맥베이 함장은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운송하는 비밀 임무를 성공시키죠. 그러나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호위함 하나 없이 이동하던 중 일본 I-58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격침되고 만 것이죠. 결국 망망대해에 갇힌 미 해군들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며칠 동안 그 어디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 사이 해군들은 저체온증과 심한 탈수로 하나둘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고 맙니다. 최악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피냄새를 맡고 온 식인 상어들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바다 아래속 극심한 공포, 그리고 온몸과 닿아있는 죽음의 위기. 그렇게 닷새가 지났지만 미 해군 본부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이들은 기적적으로 초기에 비행을 하던 한 비행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구조하는 데만도 이틀이나 더 걸리게 되고 처음 1,200여 명의 선원들 중 겨우 300여 명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단일 함정에서 발생한 최대의 참사. 제2차 세계대전 종교를 겨우 보름 앞두고 발생한 참사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함 맥베이 함장은 부적절한 임무 수행, 적절한 구조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인데요. 20년이 넘도록 비난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1968년 11월 6일 70세의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맥베이 함장이 사망한 후 31년 만에 소년 스콧은 새로운 진실을 밝힙니다. 바로 맥베이 함장은 미국 정부의 사건 은폐를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것. 스콧은 맥베이 함장의 무죄 탄원 운용을 벌였고 미국 전역은 발칵 뒤집히게 되는데요. 결국 반세기 전에 벌어진 인디애나폴리스 침몰 사건 속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는데요. 먼저 미 해군은 사전에 일본 잠수함들이 활동한다는 정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맥베이 함장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맥베이 함장이 대잠 호위함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했습니다. 게다가 인디애나폴리스 피격 직후 구조 신원을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결국 수많은 군인들이 안타까운 죽음마저 외면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미 해군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디애나폴리스가 수송했던 아주 특별한 화물 때문이었습니다. 화물의 정체는 바로 리틀보이라고 불리는 원자폭탄의 핵심 재료 고농축 우라늄이었습니다. 리틀보이라면? 네, 맞습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돼 수십만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바로 그 원자폭탄이었죠. 이 원자폭탄으로 제2차 대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미군 입장에서는 원폭을 터뜨리기 전까지 그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기 때문에 무고한 희생양까지 만들게 된 것이죠. 역사의 진실과 함께 한 사람의 존엄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소년의 남다른 사명감은 오래도록 미국 역사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이게 이야기들이 현실이었네요. 네. 진짜였네요. 근데 제가 이거 본방야사를 하려고 그랬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케이블 돌리다가
한 케이블에서 USS 인디애나폴리스 영화를 한 거예요. 니콜라스 아저씨 나오는 거야. 예. 큰 아저씨도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근데 형님 네, 그 영화를 좀 재미있게 봤는데 근데 참 거기 영화에도 잘 묘사가 돼 있지만 그 뭐 잠수함 공격 둘째치고 상어 공격에 의해서 그 동료들이 처참하게 당하고 이런 거 보면서 거의 이제 일종의 PTSD 비슷하게 증후군 그 시달려 가지고 그 공포에 시달린 그 얘기하는 게 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그 저도 그게 상당히 가슴 아팠고 근데 특히 저는 그 영화에서는 어쩌면 그 맥베이 함장이 상당히 훌륭한 분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그러면 결국 자살까지 했잖아요. 하여튼 근데 늦었지만 그렇게 명예가 회복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인디애나폴리스를 침몰시킨 바로 그 대형 잠수함 이 인간호래 가이텐을 싣고 특공 작전을 펼쳤던 이 잠수함 이게 잠수함 E58호인데 요게 2017년에 또 발견이 됐대요. 이건 이제 침몰이 된 게 아니고 태평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이 일본군에 무장을 해제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잠수함 20여 척을 나가사키 앞바다에다 다 이렇게 가라앉혀 버립니다. 못 쓰게. 근데 일본은 그 이후에 계속 이 잠수함이 가라앉은 곳에서 이 잠수함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침몰 잠수함을 찾아서 건져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쓰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이걸 또 발견을 했다는 얘기도 봤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잠수함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 잠수함 이건 뭐 수출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네. 이 군사 기술도 이게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우리는 잠수함 수출국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정말 뿌듯한 일인데 네. 그 잠수함 수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방산 수출, 뭐 무기 수출 많이 여러 나라 하지만 네. 잠수함 수출은 드문데 2017년에 우리가 잠수함을 인도네시아 수출함으로써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는데요. 근데 지난 4월에 또 이제 그 낭보가 있었죠.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그 대우조선 해양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잠수함 2차 사업 계약에 성공합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뭐 정부의 고위 관료라든지 업체 관계자들 가서 이제 사인을 했는데 원래 이제 성공한 게 2011년에 인도네시아하고 1차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때 세 척이었고 이번에 2차 사업으로 세 척이 추가돼서 인도네시아에 총 6척을 이제 우리가 수출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잠수함이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또 이 수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고부가가치 분야예요. 많이 남는 장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 척이 총 1조 1,600억 원 규모였는데 우리가 이제 만든 게 이번에 이제 DSME 1400 모델이라고 2099급 1200톤을 업그레이드해서 1400톤급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척당 배수량이 1400톤이니까 배수량 대비 가격은 수상함정 이지스함에 비하면 2배에 달한다. 이지스함이 지금 약 7,600톤, 8,000톤 되는데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톤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배수량 계산해 보면 2배 정도고 그리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영국 이 정도만이 이제 잠수함을 수출했었고 우리보다 이제 물론 더 규모는 크죠.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만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실적을 올렸고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인도네시아에 1차 수출할 때 어디랑 경쟁했냐면 독일, 러시아 이런 쟁쟁한 나라들과 했는데 독일은 아까 우리 그거 다 독일 기술 저희가 다 많이 209, 114 우리 갖고 있는 게 다 독일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샤브죠, 우리 사브를 이긴 거예요. 청출어람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진짜 청출어람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잠수함이라고 저는 말씀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군 전력 차원에서도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리고 수출도 이렇게 좀 남는 게 많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아주 정말 필요한 그런 무기인 것 같습니다. 한중일 잠수함 삼국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주위를 둘러싼 잠수함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어떻게 개념이 잡히셨나 궁금해지네요. 근데 우리 이제 아까 원쌤도 자세히 말씀하셨죠. 우리 최고의 이제 전략 무기가 될 게 바로 장보고 3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재래식 추진기관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이미 다수의 핵잠수함 갖고 있고 늘려가고 있고 일본은 역량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헌법상 뭐 이제 이런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보유를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아 그리고 북한도 지금 뭐 3,000톤급 잠수함 건조설 나오면서 핵심 잠수함 건조 추진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통일 이후까지 염두에 둔다면 역시 우리 최고의 전략 무기 중에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장보고 3 도산 안창호급이 핵 추진 기간을 넣기에는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하여간 뭐 그 후기함이 됐던 어쨌든 뭐 새로운 형의 함을 만들든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잠수함의 무서움을 정말 깨달은 것은 일본 만화였어요. 침묵의 함대라고 굉장히 유명한 만화입니다. 나름 만화책인데 이걸 보면 일본이 지금 물론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처음으로 핵잠을 만들고 그 다음에 SLBM까지 가지고 있죠. 핵으로. 그 상태에서 일본 핵잠 하나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벌어지는 이제 일들인데 이 핵잠이란 건 정말 어디 숨어서 특히 이제 전략 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디 숨어서 뭐 어디서든지 아무도 모르게 핵을 미사일을 SLBM을 쏠 수 있는 그런 정말 무서운 병기라는 걸 그때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무슨 뭐 SLBM의 핵을 가지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역시 그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성과 아무도 모르게 정말 뒤통수를 때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공격성 이런 거 생각하면 역시 많은 좀 투자가 필요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원수께서 전적으로 공감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정말. 그러니까 저도 뭐 주저넘지만 뭐 지난번에 배지도 달고 그랬는데 이런 스티커도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그렇습니다. 차에 붙이고 막 이제 그러는데 네, 이렇게 핵잠이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그런 뭐 개인적인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 TV에 올통해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또 그거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핵 미사일을 싣던 얘기가 아니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네, 핵 추진만 추진기간만 원자력으로 가자는 네, 거죠. 그런 거죠. 핵미사일 갖자는 게 아, 아니에요. 핵 추진이니까. 핵 추진,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핵무기 그래서 건조 만들어진 게 그래서 아닙니다. 여기서 이건. 이제 추진이란 말을 넣었어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보면은 이거 네. 꼭 넣어야지 아니면 핵잠수함 해버리면 두 개를 다 뜻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특히 혼동하는 분이 많죠. 예, 많죠. 네.